안녕하세요. 전류가 가진 이 놀라운 힘, 오늘은 그 화학작용과 열작용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S2 전류의 화학작용과 열작용 블로그 게시물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전류가 어떻게 물질을 변화시키고 또 온도를 제어하는지 그 원리와 응용까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전류가 화학 반응도 일으키고 열도 만들고 흡수하고 정말 변신술 같잖아요. 저희 목표는 이 원리들을 좀 명쾌하게 풀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혹시 전기기능사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전류의 첫 번째 마법, 화학작용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 보면 제일 먼저 전해액 얘기가 나오네요. 산, 염기, 염류 같은 게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나뉜다, 뭐 이런 전리 현상이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인 건데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수한 물은 사실 전기가 거의 안 통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금이나 황산 같은 전해질 물질이 녹으면요. 이게 양이온하고 응이온으로 딱 나뉩니다. 이걸 전리라고 부르고요. 이 이온들이 생긴 용액이 바로 전해액인 거죠. 아, 이온. 네. 중요한 건 이 이온들이 액체 속에서 전하를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이 없으면 액체에선 전류가 흐르기 쉽단 거죠. 아하, 고체 도선에선 전자가 그 역할을 하는데 액체에선 이온이군요.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하는 전기분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에 황산구리 용액 예시가 있던데 전기를 흘려주면 물질이 분해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네요. 네, 전기분해는 말 그대로 전기의 힘을 빌려서 화합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황산구리 CuSO4 용액 안에는 구리이온 CO2+ 양전하를 띠죠. 그리고 황산이온 SO4 2- 이건 음전하를 떼고요. 이게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극,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을 넣고 직류 전개를 딱 걸어주면요. 양전하를 뗀 구리이온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음극으로 끌려가겠죠. 그렇죠. 반대 전하니까. 네, 음극에 도착하면 거기서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받아서 금속 구리 원자 Cu가 되어서 전극 표면에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이걸 석출된다고 하죠. 반대로 음전하를 띤 황산이온은 양극으로 가고요. 물론 양극에서는 뭐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온이 이동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로 금속을 얻거나 도금 같은 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재련이나 도금처럼 물질을 정밀하게 다루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죠. 전기로 물질을 분리하고 얻어낸다니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이 전기 분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패러데이 법칙이 또 엄청 중요하다고 나와요. 그냥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양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법칙 핵심이 뭔가요? 네, 패러데이 법칙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 분해의 정량적인 측면을 밝혀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물질이 변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째는 전극에서 나오는 물질의 양, 그 무게는 흘려준 총 전기량, 그러니까 전류 곱하기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전기 많이 주면 많이 나온다. 네, 직관적이네요. 둘째는 똑같은 양의 전기를 흘려줘도 나오는 물질의 양은 그 물질의 화학 당량이라는 것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아, 화학당량. 이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값, 이라고 설명은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화학 당량은 뭐랄까 그 물질이 전자를 하나 주고받는 데 필요한 상대적인 양 또는 전기적 가성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예를 들어 같은 1쿨롱의 전기를 써도 화학 당량이 큰 물질은 좀 적은 개수, 몰수만 반응하고 화학 당량이 작은 물질은 더 많은 개수가 반응해요. 물론 무게로 따지면 원자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 자료에 나온 오메가는 KQ는 KIT라는 식에서 K, 전기 화학 당량이라는 상수가 바로 이 화학 당량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아하, 이 패러데이 법칙 덕분에 전기 분해가 그냥 실험실 현상이 아니라 딱 원하는 만큼 물질을 생산하고 도금 두께 같은 걸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산업 공정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예측과 제어가 가능해진 거예요. 와, 전기의 양으로 화학 반응 결과를 컨트롤한다. 대단한 발견이었네요, 정말. 자, 그럼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요. 반대로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 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료에선 1차 전지, 2차 전지 나누고 특히 2차 전지, 대표로 납축 전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이 납축 전지,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쓰였을까요? 네, 납축전지 거의 160년 전에 발명됐는데 아직도 자동차 배터리 같은 데 많이 쓰이죠. 그 비결은 아주 안정적이고 또 가역적인 화학 반응에 있어요. 구조를 보면 양극, 플러스는 이산화납, PbO2라는 물질이고요. 음극, 마이너스는 그냥 순수한 납, Pb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전극을 묽은 황산, H2SO4 용액, 이게 전해액이죠. 여기에 담가 놓은 거예요. 아, 납이랑 이산화납, 그리고 황산. 이 조합이군요. 네. 이제 방전을 시키면,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하면 양극의 이산화납이랑 음극의 납이 둘 다 전해액 속 황산이랑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뭘로 변하냐면 황산납, PbSO4라는 하얀색 고체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가 외부 회로로 나가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동시에 전해액의 황산은 소모되니까 농도가 묽어지고요. 아, 그럼 충전은 이 반응을 그냥 거꾸로 돌리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충전할 때는 외부에서 전기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방전 때 일어났던 화학 반응이 정반대로 진행돼요. 양극과 음극에 생겼던 황산납이 다시 이산화납과 납으로 돌아가고 전해액에는 황산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농도가 진해집니다. 이 반응식 PbO2 플러스 EH2SO4 플러스 Pb 결국 PbSO4 플러스 EH2O 플러스 PbSO4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2차 전지군요. 그렇죠. 각 셀 하나당 대략 2V 정도 전압을 내는데 자동차 배터리는 이걸 6개 직렬로 묶어서 12V를 만드는 거고요. 자료에 축전지 용량 얘기도 나오는데 암페어시, AH라고 하죠. 이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특정 전류를 내보낼 수 있느냐, 뭐랄까 배터리의 체력 같은 지표예요. 아, 그 용량이 크면 클수록 오래 쓴다는 거군요. 네, 100암페어시면 이론상 10A 전류를 10시간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는 좀 다르지만요. 전기기능사 시험에도 이거 계산하는 문제 종종 나오고 실제 배터리 성능 볼 때 아주 중요한 값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납축전지도 성능을 갉아먹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하네요. 국부작용, 그리고 분극작용.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배터리 안에서 뭘 어쨌다는 걸까요? 아, 네. 둘 다 배터리 내부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골치 아픈 문제들입니다. 먼저 국부작용은요. 전극 자체에 섞여 있는 불순물 때문에 생겨요. 예를 들어 음극인 납에 아연 같은 다른 금속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이 불순물이 주변의 납 그리고 전해액이랑 같이 아주 작은 국소 전지를 만들어버려요. 배터리 안에 작은 배터리가 또 생긴 셈이죠. 그럼 가만히 둬도 자기 혼자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 회로에 연결 안 해도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전류가 흐르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그냥 소모돼요. 이걸 자기방전이라고 하죠. 헉! 배터리 안에 도둑이 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뭐 비슷한 비유죠. 그래서 기전력도 떨어지고 가만히 둬도 방전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걸 막으려고 예전엔 수은으로 표면 처리, 아말감이라고 하죠. 그걸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고순도 재료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 분극작용은 주로 방전할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특히 양극 플러스에서 화학 반응 결과로 수소기체 H2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체 방울들이 전극 표면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극이랑 전해액이 잘 못 만나게 방해하겠네요. 그렇죠. 이온들이 전극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전극 주변에 뭔가 장벽이 생긴 것처럼요. 이러면 내부 저항이 커지고 전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기껏 만든 전기가 제대로 못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죠? 네, 그래서 감극제 혹은 소극제라는 걸 씁니다. 주로 이산화 망간, MnO2 같은 산화제를 양극 물질에 섞어주는데요. 이 감극제가 발생한 수소 기체를 화학적으로 제거해줘요. 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분극작용이 억제되니까 전압 강화를 막고 배터리가 제 성능을 꾸준히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하.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인 셈이죠. 이야, 배터리 속도 참 복잡하네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전류가 화학 물질을 바꾸거나 전기 분해, 또 화학 반응이 전류를 만드는 전지 현상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전류와 열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좀 보죠. 열이랑 전기가 서로 막 변환되는 현상들인데 첫 번째가 제베크 효과네요. 서로 다른 금속을 붙이고 온도 차이를 주면 전기가 생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원리가 뭔가요? 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제베크 효과는요, 종류가 다른 두 개의 금속선, 예를 들어 구리선과 철선, 이걸 양끝에서 딱 붙여서 동그랗게 회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쪽 접속점은 뜨겁게 하고 다른 쪽 접속점은 차갑게 이렇게 온도 차이를 만들면요, 이 회로에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흐릅니다. 핵심 원리는 온도 차이 때문에 금속 내부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나 분포가 달라지고 그 결과로 전이차, 즉 전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금속을 쓰느냐, 그리고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압 크기가 달라지죠. 온도 차이만으로 전기를 만들다니. 근데 이걸로 큰 전기를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전압이 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맞아요. 제베크 효과로 얻는 전압은 보통 아주 작아요. 그래서 뭐 발전소처럼 대규모 발전에 쓰기는 어렵고요. 대신 온도 차이를 아주 민감하게 전압 신호로 바꿀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열전 온도계, 영어로는 서머커플이라고 하죠. 여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아, 온도계요? 네, 예를 들어 용광로나 엔진 속처럼 엄청 뜨거운 곳 아니면 직접 온도계를 넣기 힘든 곳의 온도를 잴 때 이 두 금속선의 접합부만 거기에 딱 대고 멀리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압을 측정해서 온도를 알아내는 거죠. 아주 정밀하게 잴 수 있어요. 낮은 온도 측정에도 쓰이고요. 자료에 나온 열전형 계기들도 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온도 관련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호, 정밀 측정 분야에서 활약 중이었군요. 자, 그럼 이제 정반대 영상으로 가볼까요? 전기를 흘려서 온도를 제어하는 펠티의 효과. 이건 제베크랑 딱 반대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베크 효과의 역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펠티의 효과는 반대로 서로 다른 두 금속 또는 반도체 접합부에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전류 방향에 따라서 한쪽 접합부에서는 열이 흡수돼서 차가워지고 다른 쪽 접합부에서는 열이 발생해서 뜨거워집니다. 전류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네, 핵심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느냐에 따라 냉각이 될 수도 가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전기로 냉각을 시킨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전자냉동 원리겠네요. 맞습니다. 전류 방향을 잘 조절해서 한쪽 접합부에서 열을 계속 뺏어오면 그 부분이 차가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냉매나 컴프레서 없이 전기로만 작동하는 소형 냉장고나 와인 쿨러, 아니면 컴퓨터 CPU 시키는 쿨러 같은 데 쓰이는 열전 냉각 또는 펠티의 냉각 방식입니다. 반대로 열이 나는 쪽을 이용하면 작은 온열기 같은 난방 장치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제베크 효과랑 펠티의 효과는 열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가 어떤 기계적인 부분 없이 고체 물질 내에서 직접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깔끔하고 흥미로운 예시죠.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 전류가 이온을 움직여서 물질을 분해하고 전기 분해로 그 양까지 예측하고요. 또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전지, 특히 납축전지의 속사정과 문제점들, 국부작용, 분극작용, 그리고 마지막엔 온도 차이와 전류가 직접 만나는 열전 효과, 제베크, 펠티에. 이 모든 전류의 변신수를 통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기초 전기 원리를 다지시거나 관련 기술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형상들이 겉보기에는 다 달라 보여도 결국은 그 밑바탕에는 전자나 이온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 그 상호작용이라는 공통된 원리가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화학 반응이든 배터리든 열 효과든 결국 물질 속에서 전하가 어떻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미시세계의 규칙이 우리가 보는 거시적인 기술로 나타난다는 게 참 과학의 경이로움이죠. 여기서 문득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네요. 네, 오늘 마지막에 다룬 펠티의 효과, 이걸 이용한 전자냉동 기술 말이죠.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작은 기기에는 쓰이지만 우리 집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큰 규모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 발전이 있어야 이 펠티의 냉각 방식이 더 널리 쓰일 수 있을까요? 펠티의 소자 자체의 성능을 높일 획기적인 신소재 개발일까요?
아니면 열을 더 잘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구조 설계의 혁신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오늘 탐구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